자, 오늘 우리가 BC주 리얼터 라이센스 관련해서 챕터 1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되게 수많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제가 전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까지도 워낙에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특히 이런 챕터 1 내용에도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수업에서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오늘 목표는 그걸 좀 줄여서 좀 불필요한 말을 줄여서 1시간 만에 이 챕터 1을 끝내는 게 제 목표고요. 학생분이 일단은 시험 합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너무 필요 없는 내용, 이런 거는 조금 빼고 좀 스피드하게 넘어간 다음에 또 학생분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공부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챕터 1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이 법. 우리가 일단 부동산도 저기 법이 관련돼 있죠. 부동산 법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는 데가 BC주이지만 BC주는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의 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땐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법이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도에도 법이 캐나다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죠. 근데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법 없었냐 이 말이에요. 또한 캐나다가 지금 생긴 지가 150년밖에 안 된 굉장히 역사가 짧은 나라죠. 하지만 그 150년 전에는 그러면 법이 없었냐 얘기죠. 그러면 1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땐 법 없었냐는 거예요. 그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렇게 막 바빌론 시대 때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시대 법 다 있었죠. 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법은 역사가 있는 거고 옛날에 의해서 옛날에 썼던 법이 다 이어져 내려오면서 어떤 명맥이 이어져 올 것이다.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분이 캐나다 법이라는 게 캐나다가 생긴 지 150년밖에 안 됐다고 150년 동안만 만든 법만 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 신생 국가가 법을 제대로 만들겠어요? 그러면 옛날 것도 갖다 썼을 거다. 그걸 어디서 갖다 썼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런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는 엄청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트라시마커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고라라고 그러잖아요. 아고라 광장에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제 토론하잖아요. 그때 둘이 붙은 거예요. 둘이 뭐라 그랬냐면, 법은, 정의는 누구 편입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법은 당연히 약자 편이죠. 그랬더니 트라스 마커스가 선생님 잘못 알고 있다고. 법은 강자 편이라고.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강자인데 강자가 만든 법이 강자 편이지 어떻게 약자 편이냐고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그거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서로가 싸웠거든요. 여기서 어떤 게 정답이다 뭐다 하는 건 그건 철학적인 문제니까 됐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법이 과연 약자를 위한 법이냐, 아니면 강자를 위한 법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전체적인 우리가 캐나다의 특히 BC주에도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법을 한 5가지에서 한 7가지 정도로 배울 텐데 그 법의 그 전문을 보면 내용이 너무 길잖아요. 그런 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다 못 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리얼터로서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캐나다의 법이라는 것, BC주의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거다, 강자를 위한 거다. 어떤 우리가 또 배우는 하나 특별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요. BC주에. BC주의 세입자 보호법은 과연 약자를 도우는 겁니까? 아니면 강자를 도우는 겁니까? 그랬을 때 약자를 도운다면 세입자를 도울 거고 강자를 도운다면 집주인을 도우겠죠. 이런 면으로서 우리가 전체적인 법의 전문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논리 구조에 의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 북미 시험, 특히 BC주 리얼터 시험은 캐나다에서 리얼터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온타리오주 시험보다도 어렵고, 알버타주 시험보다도 어렵고, BC주 시험이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 범위가 엄청 넓은 시험인데, 이 범위가 넓은 시험을 100%다 공부하고 시험 보겠다? 1년, 2년 걸려요. 그렇게는 우리가 공부할 수 없어요. 이거 3, 4개월 만에 끝내려면 우리가 논리 구조를 갖고 이러니까 캐나다가 어차피 이런 나라니까 BC주가 이런 나라니까 법의 취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개념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만 우리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다른 챕터에서 그런 법이 나왔을 때 과연 약자를 위한 법이냐, 강자를 위한 법이냐 생각할 논리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넘어가서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캐나다에는 연방정부법이 있고요. 주정부법이 있어요. 자, 미국도 그래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미국이란 한 나라에 50개 주가 따로 있죠.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캘리포니아 사람, 뉴욕주 사람 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원래 생각해요. 살면서 다른 주 안 가본 사람들도 많고 그냥 자기 주에서 살다 끝나죠. 왜냐면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여러 가지 도나 시가 있어도 법은 하나잖아요. 한 나라로서. 그러면 캐나다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캐나다도 캐나다가 땅이 하나지만 BC주도 있고 알버타도 있고 뭐 온타리오주도 있고 케벡도 있는데 그럼 법이 서로 다를 수도 있냐, 같을 수도 있냐? 과연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 다르냐? 아니면 한국처럼 법이 똑같냐? 자, 캐나다는 당연히 프로빈셜 법이 더 앞서죠. 그래서 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C주 법이 다르고 알버타주 법이 다르고 퀘벡주 법이 다르고 온타리오주 법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리얼터가 됐습니다. BC주 리얼터를 땄습니다. 땄는데 저 BC주 리얼터지만 온타리오 주의 주거 지기 부동산 거래도 됩니까? 불법이에요. 못해요 그 거래. 온타리오 주 리얼터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지. 법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미국이 원래 50개 주가 이런 저기 남북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여러 이런 주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됐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가 영국한테 해방된 다음에 곧바로 캐나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 역사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BC주, 온타리오주, 뭐 케벡주 이런 애들이 합쳐져가지고 야 우리도 미국처럼 나라 하나 만들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저기 영국에서 저기 그 해방됐을 때 온타리오라는 나라가 있었겠죠. 걔네 법이 또 따로 있어요. BC주라는 나라가 있었고 법이 따로 있고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캐나다로 하나 만들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 구조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봐서 주마다 법이 같을 수가 없겠구나. 이게 좀 다르겠구나. 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수업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캐나다의 법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총 세 가지로 나뉘어요. 커먼 로우 시스템, 시빌 로우 시스템, 스태츄 로우 시스템인데 자, 커먼 로우는 한국말로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 시빌 로우는 시민법. 그리고 스태츄로는 성문법이라고 불러요. 자, 관습법 처음에 커먼로 관습법은 뭐냐면 법이 글로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먼저 설명하게 되네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죠. 성문법, 스태츄로는 뭐냐면 뭐 스태츄토리 로, 뭐 액트, 레귤레이션 이렇게 다 불러요. 다 이런 거 다른 챕터에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일단 간단히만 들으세요. 이 스태츄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캐나다가 만들어진 다음에 법률을 만든 거예요. 새로.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원래 조선으로 있다가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럼 일본의 식민지일 때 한국 저기 조선법 썼냐라고 생각하면 조선법 안 써도 당연히 일본법을 썼겠지. 쓰다가 일본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됐죠. 뭐 저기
6.25 전쟁 거치면서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도 만들고 뭐 몇 조 몇 항 무슨 뭐 여러 가지 법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는 뭐 공수처법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글로 다 써져 있어 법전으로 있는 거를 우리는 스태츄로 성문법이라 그래요. 나라가 있어야 이런 법이 생기겠죠. 근데 캐나다가 있기 전에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캐나다 뭐 1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도 사람들 다 썼을 텐데 그때 옛날에 있었던 법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캐나다가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그래도 옛날에 썼던 법 중에서 그 성문법에 없는 스태츄로에 없는 뭐 하나하나 다 법을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또 역사도 짧으니까. 그러면 옛날 법을 좀 썼어야 되는데 그 옛날 법이 이 커먼로우라는 개념인데 자 보세요. 캐나다가 있으면 퀘벡주만 프랑스가 지배했고 나머지는 다 영국이 지배했죠. 그럼 영국이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 법을 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법을 그대로 갖다가 캐나다에서 쓰는 거를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관습법은 캐나다 법 조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영국에서 쓰던 거, 특히 캐나다가 생기기 전에 어떤 그래도 캐나다에도 어쨌든 법원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들 살았을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판결했던 판례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커먼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커먼로우는 거의 다 이 대영제국 영국의 브리튼의 법을 다 따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시빌로우는요. 이거 이게 시민법인데 이거 프랑스의 시민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도 쓰여요. 어디서 쓰이냐? 이 시민법은 퀘벡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퀘벡에서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BC주 시험이기 때문에 퀘벡에서 쓰이는 이 시빌로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11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거. 이 11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지금 말한 프랑스의 시민법. 이제 퀘벡에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주는 다 관습 없어요. 물론 이런 거예요. 캐나다가 생기면서 캐나다가 아예 법률로 만든 스태츄로 오는 캐나다 전체에서 다 쓰이죠. 그런데 퀘벡에서는 시민법. 원래 프랑스에서 하던 거 따와가지고 쓰는 거고요. 퀘벡을 제외한 우리 뭐 알버타라든지 온타리오나 BC 이런 데는 다 관습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빌로우가 프랑스의 시민법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 그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법, 그게 우리는 민법이죠, 민법. 민법이 영어로 시빌로예요. 그러면 부동산 법이 이 민법, 시빌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민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요. 민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시빌로는 뜻이 두 개예요. 프랑스의 시민법, 그다음에 그냥 민법. 근데 우리 민법만 배워요. 우리는 민법만. 그렇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시민법은 더 이상 안 배울 거고 앞으로 만약 시빌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거는 캐나다의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퀘벡주는 신경을 안 쓸 거니까 됐고요. 자, 성문법. 이 스태츄로는 어떤 법률에 써져 있기 때문에 법전에 써져 있어 몇 조 몇 항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면 처벌받는 거고 그거에 뭐 해당 안 되면 뭐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머지 이 법에 안 써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결을 할 때는 다 관습법으로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 관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할 거고 관습법이 사실 이 성문법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 스태츄로 오는 기본적으로 그냥 법률 조항에 써져 있어요. 그럼 그걸 외우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커먼로는 법률 조항에 어떻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랬대, 옛날에 저랬대, 옛날에 판례가 이렇게 났대. 그럼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꼭 하면 좋아요. 이 커먼로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자, 커먼로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커먼로는 우리가
캐나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까 뭐라 그러면 영국 걸 다 따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정말 역사가 긴 나라잖아요. 아주 고대로 가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떻게 커먼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영국에서 커먼로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왕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서 이런 기록에 남은 거는 The Court of King's Bench라는 이런 하여튼 여기도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 이런 거 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의 왕이 있죠. 영국의 왕이 만든 게 커먼 로우고 그런 그 영국 왕을 대표로 하는 어떤 이런 저기 뭐야 코트도 있다. 법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왕실 마크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런 커먼 로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커먼 로우는 왕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법조항이 특별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영국도 말고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보자고요. 완전 옛날로 가보세요. 완전 옛날로 가면 아예 종이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이도 없어도 거기에 무슨 뭐 족장이라도 있을 거고 거기에 왕이라도 있을 거고 뭐 누구 성주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두 사람 간에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이 사람이 약속 안 지켰어요. 뭐 이런 게 뭐 이 사람이 사기쳤어요. 이러면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그럼 성주나 아니 왕한테 가서 따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커먼 로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커먼 로우, 커먼 센스. 커먼 센스는 뭐예요? 내 상식. 자, 이걸 판단하는 왕이 들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도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네 말 좀 이상한데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커먼 로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셨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 어떻게 되냐? 커먼 로우가 한번 발전했어요. 이퀴터블 로우로. 근데 캐나다에서는 학생분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커먼 로우랑 이퀴터블 로우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놔야 되고 외워놔야 되는데 이 이퀴터블 로우가 어차피 커먼 로우가 발전한 거고 그냥 우리 시험에서요. 세계에서든 시험에서 이퀴터블 로우가 나오던 커먼 로우가 나오던 이거는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 차이점은 그냥 한 번 발전된 형태다. 한 번 발전된 형태라는 거지. 둘 다 캐나다에서는 법조항이 없어요. 법조항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커먼 로우가 왕이 판결하고 이랬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커먼 로우에서 우리가 왕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그걸 우리 판례라 그러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커먼 로우나 이퀴터블 로우에는요. 이건 법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이 The Doctrine of Stereodacis라고 있어요. 이런 게 딱 보면 이거 영어가 아니죠. 라틴어예요, 라틴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생분이 이걸 하나 아시면 돼요. 영어로 뭔가 나온다면 요즘 내용인가 보다. 근데 라틴어로 나오거나 무슨 딴 말로 나오면 아씨 이게 요즘 얘기는 절대 아닐 텐데.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드는데 그걸 라틴어로 만들어내는 미친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죠. 캐나다에서. 당연히 라틴어가 나온다는 건 정말 옛날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개념 그대로 그냥 라틴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랬을 때 이 닥트린이라는 건 어떤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도 아니 법조항에 제대로 써있으면 그게 뭐 원칙이고 뭐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법조항에 있는 거 몇 조 몇 통이라고 말하면 되지. 근데 어떤 거에 원칙, 뭐의 원칙 나오는 순간 이건 스태츄로가 아니구나. 이거는 법조항에 없으니까 어떤 원칙을 얘기하고 어떤 뭐 저기 라틴어나 뭐 저기 뭐 다른 말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딱 눈치채면 돼요. 자, 이 스테어 데이시스는 이거는 뭐 스타레 데시스로 일단 뭐로 일단 상관없어요. 라틴어를 어떻게 읽는 거야 뭐 읽는 거야 뭐 그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거 영어도 아닌데. 자,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왕이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그 왕이 판결을 내린 거를 다음 왕이 아니면 다른 저기 뭐 법관이
그 왕이 판결한 건 틀렸어. 잘못됐어. 그따구로 말하면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특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신사의 나라, 또한 어떤 리니지, 어떤 우리의 어떤 혈통, 또 왕, 이런 게 엄청 중요한 나라인데 왕이 결정 내린 거라 틀렸는데요. 이따구로 말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먼로나 이퀴터블 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자,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판결을 내려서 그게 결정이 났으면 그거는 구속된다. 그거는 유지된다는 거 유지. 예, 그래서 이 스텔데이시스가 보면요. 스탠드 디시전이에요, 디시전. 뭐냐면 어떤 결정이 유지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먼로우나 이퀴터블로 이게 법전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약점이에요. 사실은 스태츄 로우가 나온 이유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학생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커먼로나 이퀴터블로 다 영국에서 쓰던 거예요. 그럼 법 체계가 완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그냥.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원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커먼로나 이퀴터블 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선례 구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맨 처음에 옛날에 이런 결정을 내려놨다면 현재에 와서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인권을 비교하면 남자가 더 귀합니까? 여자가 귀합니까? 즉,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이 높다라고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가 높았어요. 왜? 남자가 가서 돈 벌어 했어야 되고 남자가 전쟁 나가서 더 빨리 죽고 하니까 남자가 귀했다고요. 그러니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커먼로에 있어요. 둘 다 남자가 잘못하고 여자가 잘못한 게 둘 다 잘못하면 남자를 그래도 좀 더 봐주고 했던 게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그러면 뺨싸다고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캐나다가 커먼로나 위키터블 로우 시스템만 이용한다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캐나다는 지금도 남자가 지금 하늘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무언가를 바꿔줘야 돼요. 커먼로 시스템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태츄로 뭐냐? 캐나다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야, 우리 법 바꿀 거야 하면서 아예 입법을 새로 해버리는 거예요. 정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스태츄로라는 것을 원래 이게 성문법이잖아요. 근데 다른 뜻으로 이걸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다라고 우리 학생분이 외워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스태츄로우. 스태츄로우가 캐나다에 왜 나온 겁니까? 이유가. 그 이유는 커먼로를 바꿔버리려고. 그래서 상식적이에요. 커먼 로우랑 만약에 법이 똑같은 스태츄로가 있다면 그 스태츄로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먼 로 갖다 쓰면 되지. 아니, 커먼 로가 어차피 있는 건데 뭐하러 커먼 로에 있는 내용을 또 법으로 또 똑같이 만드냐고요. 그럼 시간 낭비지. 그런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커먼 로에 있는 내용을 바꿔버리려고. 네, 현재랑 뭔가 다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특별법으로 이제 저게 그 스태츄로우가 커먼로나 이퀴터블 로에서 했던 판례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커먼로에 어떤 판례가 있고 이퀴터블 로에 어떤 판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스태츄로우에 어떤 법조항이 있어요. 그게 저기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봐요. 근데 커먼로우는 뭐 저기 뭐 동그라미 그거 맞다 했고 이기타블로는 세모라 그랬고 특별법은 아니다 X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법의 판결은 어떻게 되냐? 가장 최근에 나온 특별법인 X가 가장 파워가 센 거는 맞는 거예요. 왜? 이 스태츄로우는 커먼로에 했던 얘기, 이키타블로에 했던 얘기 반대로 뒤집으려고 만든 게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 스태츄로우가 이겨요. 그런데 이 생각을 꼭 학생분이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고 봤더니 스태츄 로우에 아예 그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 재판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퀴터블 로우로 가요. 이퀴터블 로우로 가가지고 이퀴터블 로우에 있는 어떤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판례를 쫙 찾아봐요. 그랬을 때 이퀴터블 로우에 있다. 이퀴터블 로우에도 써져 있고 커먼 로우에도 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례가 있다. 둘이 충돌하면 이퀴터블 로우가 이겨요. 왜? 커먼 로우가 발전한 게 이퀴터블 로우로 하면서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었을수록 힘이 센 거예요. 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스태츄 로우에도 법조항이 없어요. 이퀴터블 로우 찾아봤더니 거기에도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먼 로우로 가는 거예요. 커먼 로우에 판례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커먼 로우에 판례가 있으면 그것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커먼 로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없어요. 스태츄 로에도 법조항이 없어요. 이퀴터블 로에도 판례가 없어요. 커먼 로에도 판례가 없어요. 그럼 재판 못하냐? 아니요. 캐나다는 해요. 어떻게 하느냐? 판사들이 법원에서 새로운 그냥 자기네가 판결해가지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다면 그 새로운 판례는 뭐다? 커먼 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스태츄 로우는 현재 캐나다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정부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커먼론은 옛날 거라 그랬는데 그럼 커먼론은 더 이상 못 만들까? 아니 만들 수 있어요. 예. 새로운 어떤 이게 다 이 세 가지의 법에 없을 때 그 재판을 재판관이 해가지고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면 그것은 새로운 커먼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학생분이 외우고 이 세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힘이 센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커먼롤을 얘기할 때 이걸 한번 더 볼게요. 커먼롤은 선례 구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맨 처음에 어떤 왕이나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려놨다면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한 100년 전에 이거는 그 합법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건 불법이야 그렇게 못 한다고요. 합법이라고 쓰면 무조건 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태츄로로 바꾸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커먼로나 이퀴터블 로우를 딱 봤는데 이거 지금 스태츄로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없다고 가정하고 스태츄로에는 그 법이 없다고 가정하고 커먼로랑 이퀴터블 로우를 봤는데 여기에 판례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잘 살펴봤더니 이 케이스가 그 옛날에 판례 내려놓은 케이스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판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커먼로라는 건 옛날에 어떤 개념이었냐면 커먼센스로 들어보고 결정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네가 맞는지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해봤어야 그런 판례도 많이 늘 텐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계속되고 시간이 저기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간다면 사람의 삶이나 모든 문화나 이런 게 달라졌을 텐데 옛날에 했던 판례가 지금이랑 딱 안 맞을 확률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시 팅기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판례가 있긴 있는데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상황이 안 맞는다. 상황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 관련이 있는 판례를 안 따를 수 있어요. 따르지 않고 디스팅기시 하겠다는 구별하겠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 비슷한 이거에 맞는 어떤 판례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케이스랑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판례 난 안 쓸 거야. 이 커먼로에 있는 판례, 이퀴터블 로에 있는 판례 안 쓸 거야. 안 쓰고 그냥 내가 판결을 할게.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판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커먼 로우에서 우리가 이제 민법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런 얘기 말고요. 우리 민법적인 얘기 했을 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못 지켰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커먼 로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왕이 만드는 거잖아요. 왕이 만들고 또 왕같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들어주고 네가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왕은 한 명인데 그 왕이 하루 동안 이런 식의 판결해봤자 몇 명이라도 도대체 만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커먼로우에서는 둘이 어떤 싸워가지고 누가 보상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데미지밖에 없어요. 데미지. 이거는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예요. 돈. 배상. 네. 돈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돈. A가 B한테 돈 얼마 줘? 이게 데미지예요. 데미지 어떻게 우리가 데미지 피해 입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돈으로 배상하는 이 법정 용어가 데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데미지가 돈으로 배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 뭐야 A가 잘못한 것 같아. A가 B한테 돈 줘. 그래 끝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먹혔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요.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돈으로만 하면 이게 내 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커먼로우가 한번 발전되면서 이 코트 오브 찬서리라는 게 생기면서요. 이게 형평법이라고 해서 형평법원인데 이런 법원이 생기면서 여기서 판사가 확 늘어난 거예요. 이 이키타블로에서. 확 늘어나면서 이야기 많이 들어주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여기서는 배상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더 늘어나요. 이키타블로에서는. 그래서 이키타블로에서는 첫 번째 스페시픽 퍼포먼스 이것도 꼭 외워놔야 돼요. 스페시픽 퍼포먼스는 뭐냐면 강제 이행 명령이에요. 이행 명령. 강제로 너 이거 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너 계약 진행해. 웃기지 마. 계약 깨는 거 없어. 계약 진행해. 이게 스페시픽 퍼포먼스예요. 두 번째, 인정션은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 뭐냐면 누군가 한 명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법원이. 그다음에 세 번째, 퀀텀 머리시라는 거는요. 이것은 적절한 금액이에요. 적절한 금액. 적절한 금액.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름 자체도 다 외워놔야 돼요. 이거는 왜냐? 앞으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커먼로에서 썼던 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데미지만 했다. 데미지는 돈으로 배상하는 거다. 돈 얼마 주고 끝낸다. 자,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지니까 코트 오브 찬설이라는 게 생기면서 커먼로우가 이퀴터블 로우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막 판사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주기로 했다. 그랬을 때 세 가지가 늘었어요. 자, 첫 번째, 스페시픽 퍼포먼스. 강제 이행 명령. 너 이거 해! 무조건. 자, 두 번째, 인정성. 금지 명령. 이거 하지 마. 세 번째, 퀀텀 머리. 적절한 금액. 적절한 금액은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주 옛날에는 계약서도 없었을 거예요. 종이가 없었으니까. 종이가 없었으니까 계약서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서로 어떻게 약속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서로 얘기 듣고 아는 거죠. 뭐, 증인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먼 센스로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퀀텀 머리 이 적절한 금액이라는 거는 계약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있더라도 서로가 말하는 게 좀 다르고 계약서가 자세히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절한 금액으로 하는 거지. 그냥 누구 한 사람 말만 믿고 그냥 그 금액 다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계세요. 자, 넘어가서 자, 캐나다는 연방 정부로 구성돼 있고 또 주정부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런 로컬 가버먼트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이런 정부의 파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페데럴 가버먼트. 연방 정부는요. 연방 정부의 파워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컨스티튜션. 헌법에서 나와요. 헌법. 캐나다 헌법에서 연방 정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프로빈셜 가버먼트. 뭐 BC주라든지 온타리오주. 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를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은, 연방정부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연방정부랑은 관련이 없어요. 프로빈셜 가버먼트도 페더럴 가버먼트처럼 컨스티튜션,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페더럴 가버먼트와 프로빈셜 가버먼트, 프로빈스는 권한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뮤니시펄. 이 뮤니시펄은 로컬 가버먼트라는 건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로컬 가버먼트랑 뮤니시펄 가버먼트가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퉁 쳐가지고 넓은 개념으로 로컬 가버먼트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뮤니시펄은 뭐냐면 뭐 밴쿠버 시, 버나비 시, 뭐 코키틀럼 시, 뭐 이런 시
시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뮤니시펄이고 그 시개념보다 더 쬐끄만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컬 가버먼트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로컬 가버먼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뮤니시펄이나 로컬 가버먼트는 누구한테 파워를 받아오냐? 페더럴 가버먼트에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프로빈스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밴쿠버에 살고 있고 BC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BC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요. 밴쿠버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밴쿠버 법도 아니고 BC주 법이 가장 중요해요. 페데럴 법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한 가지 강력한 예가 있어요. 자, 무슨 예가 있냐? 자,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거 한번 저기 학생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신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적이. 그때 캐나다 정부에서 연방 차원에서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자고 해서 그거 하자 그랬어요. 공휴일을 하자고. 공휴일을 하자 그랬을 때 제 기억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BC주는 그걸 공휴일을 했던 것 같고 온타리오주는 우린 안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연방 정부에서 하자는 것도 주정부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그 주에서는 그 주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페데럴 법과 프로빈셜 법이 만약에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만약에 페데럴 법에서는 합법이에요. 근데 프로빈셜 법에서는 불법이래요. 그러면 그 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주에서 가장 강력한 건 프로빈셜 법이에요. 왜? 헌법에서 보장하니까.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C주 리얼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캐나다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온타리오주가 어떻게 되고 알버타가 어떻게 되는 건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BC주 법을 공부해야 되고 BC주 법을 외워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캐나다에는 어쨌든 퍼블릭 법과 이게 프라이빗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프라이빗 법이 아까 말한 11로 이거 시민법, 프랑스의 시민법 말하는 거 아니랬어요. 앞으로 나오면 민법이라 그랬어요. 민법을 우리가 프라이빗 로라고 그래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퍼블릭 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시빌 로, 민법, 프라이빗 로는 뭐 트레스패스 우리가 뭐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깨거나 뭐 이혼을 한다던가 이 토트라는 거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민사 사건에서 불법한 거를 토트라고 말해요. 자, 이런 게 민법이고, 그러니까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민법이잖아요. 근데 퍼블릭 로는요, 뭐 저기 텍스에 관련된 거, 아니면 헌법에 관련된 거, 아니면 형사 사건에 관련된 건 퍼블릭 로라고 할 수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뭐 이건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퍼블릭 로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시빌 로가 더 중요해요. 하겠지만 우리는 부동산 업자잖아요. 부동산 업자. 부동산 업자한테는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실 이 프라이빗 로우가 가장 중요해요. 왜? 계약. 집을 사고 판다는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텍스라는 거는요. 회계사가 해주면 돼요. 헌법이나 크리미널 로는 변호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의 전문가예요? 이런 계약.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프라이빗 로우가 가장 중요할 거고 우리는 시험에서 프라이빗 로우를 배울 거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 법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저기 그 뭐야 퍼블릭 로 필요 없고 우리는 부동산 법을 배워야 되는데 부동산 법도 다른 주법 필요 없어요. BC 주의 부동산 법을 배워야죠. 그랬을 때요. BC 주에는 스태츄 로우가 있어요. BC 주에만 적용되는 스태츄 로우 성문법 이게 법정으로 써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BC주 법은 BC주 안에서만 이게 적용이 돼요. 알버타 가면 당연히 BC주 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두 번째, 주마다 알버타주랑 저기 BC주는 법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BC주에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그런 타이틀, 소유권을 저기 그 등록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토렌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토렌스 시스템. 이거는 다른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다른 챕터에서. 이 토렌스라는 게 이 할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런 랜드 타이틀 시스템, 저기 등기 시스템, 이런 게
토렌스 시스템이구나. 이건 알고 계세요. 다른 챕터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C주에서는 특이한 게 이게 있어요. 집을 샀어요. 그럼 땅도 산 거죠. 땅을 내가 만약에 샀어요. 그 땅 누구 거냐? 내가 어차피 저기 소유권이 있다고 내 거냐? 아니에요. BC주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연방정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연방정부래. 정부한테 있고, BC주에 있고, 엄밀히 말하자면, BC 크라운한테 땅의 소유권이, 최종 소유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BC 크라운은 그 영국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리 내가 돈 다 내고 그 BC주에서 땅을 사고 집을 샀어도 그 땅, 집은 내 거예요, 집은. 근데 땅은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정부 거고 엄밀히 말하면 크라운 거예요. 영국 왕실 거예요. 왕실 거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익스프로프리에이팅이라는 게 제 익스프로프리에이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뺏어간다라는 뜻이야. 뺏어간다. 누가 뺏어가요? 만약에 페데럴 가버먼트나 아니면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지가 필요하다 하면 뺏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얘네가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개발해야 돼요. 여기 뭐 저기 고속도로 깔아야 돼요. 너 나가, 이사 나가. 그러면서 집하고 땅 뺏을 수 있어요. 물론 보상은 해줘요. 근데 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켓 가격을 안 해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고소 엄청나게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학생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캐나다가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땅 팔고 집 팔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국처럼 문제가 안 돼요. 왜? 한국은 소유권이 정말로 보장이 돼요. 그러면 진짜 중국 사람들이 땅 다 사면 진짜 중국 땅 되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팔면 저기 중국 애들이 사가면 어때요? 나중에 저기 정부에서 뺏으면 그만이지. 돈 내고 뺏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저기 트럼프가 이제 저기 다시 당선되면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했던 말들이 캐나다 야 너네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와.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둘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못 하냐? 아니 캐나다에 있는 모든 땅 다 영국 왕실 건데 그럼 영국 왕실에서 잘도 저기 그 미국 주가 되라고 하겠네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요런 거는 더 자세한 거는 다른 챕터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이게 또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 BC주에는요. 이런 법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몰 클레임 코트가 있고요. 두 번째, 슈프림 코트 오브 BC가 있고요. 세 번째, BC 코트 오브 어필이 있고, 네 번째,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저기 연방 차원이죠. 근데 스몰 클레임 코트는 5,000불에서 35,000불까지 해요.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5,000불보다 작으면은 뭐딴 데서 어디서 하나 보다. 35,000불보다 크면 어디서 하나 보다. 뭐가 있겠죠? 자, 35,000불보다 크면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슈프림 코트 오브 BC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게 35,000불부터입니다라고 써져 있지 않고 리밋이 없다고 써져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금액이 작아도 슈프림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학생분이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스몰 클레임 코트는 오직 5,000불에서 35,000불밖에 못해요. 5,000불보다 작으면 딴 데서 해야 되고 35,000불보다 크면 반드시 슈프림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슈프림은 그렇다고 해서 35,000불 이상만 할 수 있냐? 아니요. 슈프림은 1,000달러 단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아예 리밋이. 이거를 학생분이 시험 목적으로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스몰 클레임 코트는 여기 오른쪽 저기 그 지도에 보이게 엄청 많아요. BC주에 80개 이상이 있대요. 엄청 많아요. 막 그래서 여기 완전 북쪽에 사람 살지도 않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몰 클레임 코트를 다른 말로 프로빈셜 코트라고도 불러요. 프로빈셜 코트. 이건 알고 계세요. 만약에 책이나 딴 데서 프로빈셜 코트다라고 나오면 그거 스몰 클레임 코트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 밴쿠버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밴쿠버. 어떤 사람은 여기 테라스에 살아요. 그럼 여기 차로 가면은 막 12시간 걸려요. 나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럼 둘이서 서로 저기 법원에서 저기 뭐 재판을 한다면
밴쿠버에서 해야 돼요? 테라스에서 해야 돼요? 이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게 재판 참여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엄청 짜증나죠? 이랬을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커즈 오브 액션은 그 사건이 발생한데, 여기거나 5월, 아니면 디펜던트, 피고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둘 중에 하나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사건이 발생한 데는 밴쿠버고, 밴쿠버 집을 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피고가 사는 데는 또 테라스예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그야 법원에서 결정해줘요. 둘 중에 어디서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 커즈 오브 액션, 디펜던트, 그쵸? 피고가 사는데 아니면은 사건이 일어난 데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프림 코트는 한 BC주 전체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20개. 밴쿠버에도 하나 있고 이게 밴쿠버 다운타운 저기 홈비 스트리트에 있는 거예요. 그 스코차 뱅크 저기 시어러 저기 영화관 바로 뒤에 있는 거. 저기 뭐죠? 아트 갤러리 바로 옆에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CTV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막 뉴스 기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슈프림 코트예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죠? 그리고 US 민스터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테리토리얼이나 이런 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면 그냥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해볼게요. 이 BC 코트 오브 어필이랑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는 이 밑에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아마 시작했다고 칠게요.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한 10,000불짜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졌어요. 너무 짜증나요.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10,000불짜리를 했다 쳐요. 사건. 너무 내가 져가지고 말이 안 돼가지고 나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어디로 어필을 하냐? 그 윗단계인 BC 슈프림 코트에다가 우리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졌어요. 난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윗단계 BC 코트 오브 어필로 또 어필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내가 졌으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까지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이 BC주에는 트라이얼 코트라는 개념과 어필레이트 코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트라이얼 코트는 재판 법원이고요. 재판 법원. 재판 법원은 재판을 한다는 소리고요. 어필레이트 코트는 어필할 수 있는 거. 항소 법원이에요. 항소 법원. 자, 근데 우리 책에도 그렇고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그렇고 BC주에 있는 트라이얼 코트는 뭡니까 하면 두 가지가 떠요. 스몰 클레임 코트와 BC 슈프림 코트. 여기는 트라이얼 코트입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어필 코트. 항소 법원은 어디입니까? BC 코트 오브 어필과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무슨 차이냐? 자,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증거를 봐요. 어떤 증거를 보면서 자, 증거 제시해 하면서 증거를 보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이 재판법원에서 재판에 진 다음에 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소법원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다시 듣거나 확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재판에 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제시했던 어떤 증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완해서 더 증거를 더 이렇게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어필을 할 거 아니에요, 항소를. 그랬는데 항소법원에선 증거를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안 봐요, 걔네가. 안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캐나다에서는요, 이런 사건 재판 한 번 지면 사실 끝난 거예요. 뭐냐? 항소법원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리걸 프린시플을 리뷰해. 뭐냐면 재판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을 때 뭐가 적용됐냐? 법조항. 만약에 스태츄로가 적용됐으면 스태츄로 몇 조 몇 항이 적용됐냐? 그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게 아니라면 뭐 이퀴터블 로우나 아니면 이 커먼 로우에 있는 어떤 판례가 적용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적용된 판례라든지 법 조항이 잘못됐을 때 그게 밝혀지면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뭐라고 저기 이 항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재판에서 졌는데 이 재판에서 진 이유가 그 재판장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거 재판한 거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던가 이 재판장이 그 저기 뭐야 다른 사람한테 이거 돈 먹은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증명하지 않는 한은 항소법원에서 바뀌지가 않겠죠. 법률에 제대로 적용이 됐을 거고 사실은 법률을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 그 재판장의 마음 아니에요. 재량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캐나다는요. 한국처럼 1심, 2심, 3심 그딴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학생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만약에 내가 어떤 재판을 가거나 법원에 갈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겠다. 왜냐? 쉬운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 안 써가지고 가서 상대편 변호사 나오면요. 변호사가 뱀의 혓바닥인데 이기겠냐고요. 지지.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항소법원 가가지고 뭘 할 건데요. 내가 저기 그 뭐 증거 내거나 뭐 나 변호사를 사갖고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트라이얼 코트가 공식적으로 스몰 클레임 코트랑 BC 슈프림 코트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항소법원은 BC 코트 오브 어필이랑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요. 처음에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시작한 경우예요. 자,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재판을 했겠죠. 여기선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열렸죠. 재판이 열렸는데 내가 져가지고 나는 어필을 했어요. 항소를 했어요. 어디로 항소를 해요? BC 슈프림 코트로 항소를 했죠. 그럼 BC 슈프림 코트는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까? 아니면 항소를 하는 법입니까? 원래는 트라이얼 코트 재판 법원이잖아요. 근데 만약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항소가 왔다면 슈프림 코트는 더 이상 재판하지 않아요. 여기가 항소 법원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학생들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슈프림 코트는 특이하게 트라이얼 코트일 수도 있고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항소 법원일 수도 있다. 꼭 외워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BC 슈프림 코트가 재판법원, 트라이얼 코트가 되려면 처음부터 재판이 슈프림 코트에서 일어났어야 돼요. 왜? 캐나다에서 재판은 한 번뿐이니까. 그 항소하는 그런 거는 그 항소 관련 재판이잖아요. 그냥 저기 그 증거를 받아주는 재판이 아니라서 전 지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비치 슈프림에서 시작했으면 그때는 재판 법원이 맞아요. 그때는 그 트라이얼 코트가 맞아요. 비치 슈프림 코트가. 하지만 스몰 클레임에서 시작해서 스몰 클레임에서 항소가 들어가서 비치 슈프림으로 갔다면 어떻게 된다? 비치 슈프림은 더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 에비던스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항소만 한다. 항소 그 사건만 담당한다. 그래서 이 비치 슈프림 이게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겠죠. 자, 넘어가서. 우리가 법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이제 트라이얼이 재판 단계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캐나다에서는 이 재판하는 거, 판결하는 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뭐,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캐나다나 미국이 워낙 이 재판이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 오래 걸리는 게 언제 걸리냐? 이 전 단계예요. 재판 전 단계. 재판 전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처음에 이 플리딩이라는 게 공소장이에요. 공소장을 써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쵸? 노티스를 날려요. 이 플랜티프는 이제 그 고소인이잖아요. 고소인이 나 공소장 냈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피고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또 리스폰스에 나 받았다고. 또 어떻게 할 거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제 재판장이 나와서 판사가 나와서 재판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디스커버리 작업을 해요.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 디스커버리 할 때 디스커버리 오브 도큐먼트는요. 변호사가 각자 변호사가 상대편 어떤 그 증거들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그지미네이션 포 디스커버리는요. 미니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 만나요, 변호사끼리. 변호사끼리 법원에서 만나서 둘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돈 어떻게 뭐 저기 뭐 보상해야 돼. 그럼 상대편이 그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서로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가 싸운 그 재판, 미니 트라이얼하는 결과 여기선 누가 이겼다 틀렸다, 졌다가 없잖아요. 이 기록을 속기사가 다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재판 판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재판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 판사 입장에서 누가 이겼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읽어보고 온 걸로 재판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 뭐야 피고한테 뭐 한두 개 물어보고
저기 그 고소인한테 한두 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재판 곧바로 판결 내려요. 누가 이겼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프리 트라이얼 단계다. 그러면 이런 프리 트라이얼 단계를 과연 일반인이 해낼 수 있겠냐고요. 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요. 이 미니 트라이얼, examination for discovery 이게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갈게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지금 다 법원 시스템을 다 가동해서 했잖아요. 근데 법원 안 가고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뭐 저게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있어요. 그거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총 세 가지로 네고시에이션, 협상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메디에이션, 중재해주고요. 아비트레이션, 이것도 이제 중재한다는 말이죠. 이게 세 가지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ADR 시스템을 특히 우리 이제 부동산 업자니까 만약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야 이거 고소해 무조건 법원 가. 그러지 말고 먼저 법원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ADR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ADR로 가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어요. 법원에 가면 돈 엄청나게 변호사비부터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겨봤자 내가 돈을 얼마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ADR로 가면 돈이 확 싸다. 두 번째, 여기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가 시간도 더 짧게 걸리거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코트로 가면은 이게 재판 결과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ADR로 가면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네 번째, 컨트롤이 더 좋다. 법원 가는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갔더니 이 사람 구속 이랬어요. 이 사람 구속. 근데 상대편 입장에서도 구속까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은 없고 나는 돈만 얼마 받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구속이래요. 돈 주지 말고 그냥 구속하래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소인이 그 판사한테 아니 판사님 그러지 말고 그 구속해봐서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저기 돈이라고 그런다고 판사가 그 말을 들어주냐고요. 판사 재량이지. 하지만 ADR은 서로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건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한 5만 불을 배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A가 그런 거예요. 나 진짜 돈 없다고. 나 이거 지금 너가 진짜로 5만 불 달라고 계속 말하면 나 이거 방법이 없다고. 나 그냥 감옥 갈게. 그랬을 때 B가 그럼 얼마까지 원하는데? A가 2만 5천 불로 해줘. B가 오케이 2만 5천 불로 해줄게. 충분히 그렇게 합의하기도 쉬워요. ADR 시스템은.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저기 상가나 이런 저기 그 똑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둘이서 저기 그 법원 가면 서로 죽이자는 거고 법원에서 누구는 한 명이 질 텐데 그러면 서로 평생 안 보겠죠? 근데 ADR 시스템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선 합의를 저기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합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서로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ADR 시스템은 그럼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CRT라는 Civil Resolution Tribunal이라는 게 있어요. CRT. 이런 CRT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Residential Tenancy Branch. 뭐냐면 BC주에서는요. 집주인과 세입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일단은 못 가요. 법이 여기 CRT, 여기 Residential Tenancy Branch 먼저 갔다 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가면 여기 안에 아비트레이터가 있어서 걔네가 막 판결도 해주고 막 뭐 법적으로 알려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워커스 뭐 커미세이션 보드 뭐 BC 휴먼 라이트 트리뷴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안 배우니까 우리는 부동산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레지던셜 트랜시 브랜치 네. 뭐 사시면서 이런 거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BCG 없을 거예요. 워낙 여기는 렌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이게 이제 지금 그 뭐야 시빌 레졸루션 트리뷰널의 하나의 종류고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빌 레졸루션 트리뷰널이 법원 안 가고 할 수 있는 이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종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스몰 클레임 중에서도 5천 불 이하. 아까 스몰 클레임 코트가 5천 불에서 3만 5천 불이라 그랬죠? 이 이유가 그거예요.
5,000불보다 낮은 건 어디선다? 이 CRT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0불 이하만 한다. 그리고 뭐 스트라타는 뭐 리밋이 없다는 이건 필요가 없고요. 온라인 프레스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 슬렌더나 디포메이션 같은 거는 뭐 어떤 거냐면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하는 이런 거는 법원에서 저기 다투는 거지 이런 시빌 레졸루션에서 합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한 어떤 내가 무슨 저기 그 뭐야 재판할 거예요. 그럼 재판 가야지 여기서 해주진 않겠죠. 휴먼 라이트에 대한 것도 안 한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여기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분쟁을 해결시켜 주냐면 네고시에이션 서로 합의해. 그럴 수도 있고요. 패실테이션 어떤 촉진시키면서 야 이게 좋지 않아? 이게 좋지 않아? 막 이렇게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요. 어드저디케이션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레지던셜 테넌시 브랜치에 가면은 실제로 거기 아비트레이터가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런 CRT에서는 두 가지로 판결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두 가지의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어드저디케이션 그렇죠? 어드저디케이션 해가지고 두 가지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메디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아비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한국말로 메디에이션도 사실은 중재고 아비트레이션도 중재예요. 한국말로는. 근데 내용은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이냐? 메디에이션은 이런 CRT에 있는 메디에이터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메디에이터가 결정한 거고 아비트레이션은 아비트레이터가 결정한 거예요. 자, 어떤 이 기관마다 어디에는 메디에이터가 있고 어디에는 아비트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시험 목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메디에이터가 판결한 메디에이션은요, 그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메디에이터가 판결을 내렸어요. 야, A랑 B. A가 B한테 5만 불 주는 걸로 해서 아니, 5천 불 아래니까. 뭐, 4천 불 주는 걸로 해서 합의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들면 꺼져. 알았어. 네가 판결한 건 알겠으니까 됐어. 나 이제 법원 가야지. 그렇게 하고 그 판결을 안 따라도 그만이에요. 메디에이션은. 이해됐죠?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아비트레이션은 어떠냐? 아비트레이션에서 A가 B한테 4천 불 줘라 했을 때 아비트레이션은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아비트레이션은 구속력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구속력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기관마다 달라요. 기관마다 아비트레이션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법에서 배우는 거는 이 레지던셜 테넌시 브랜치는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학생분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메디에이터가 판결한 메디에이션은 구속력이 없어요.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건 내 자유예요. 근데 아비트레이터가 내린 결정인 아비트레이션은 그 기관마다 다르다. 근데 그게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에 거의 다 이제 왔어요.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자, 볼게요.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 결과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5만 불 내라. 나왔어요. 5만 불 내라. 나왔어요. 근데 A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B가 이기면 뭐하냐고, 이기면. B가 돈 없다고 배째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해야 돼요. 이 재판. 나 5만 불 나온 거 5만 불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올 거냐? 자, 첫 번째. 저지먼트 뎁터한테 이그제민 해야 돼요. 이그제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저지먼트 뎁터는 이 뎁터 돈 빚진 사람 있죠. 그 A가 지금 돈 빚진 거니 B한테 5만 불을. 그러면 이거 판결로 너는 뎁터야. 너는 돈 빚진 놈이야. 그 판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재산이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봐야 돼요? 증명해 봐야 되죠. 이거를 누가 해요?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걸 이그제민 한다 그래요. 그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차가 있다, 집이 있다, 뭐 땅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익스큐션, 두 번째, 레미디 어게인스트 랜드, 세 번째, 가니싱 오더라는 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로 또 많이 나와요. 자, 이 중에 이
레미디 어게인스트 랜드 이 두 번째 거 이것만 신기한 게 뭐냐면 자 내가 5만 불을 지금 5만 불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5만 불 이거 이 재판 결과 갖고 가가지고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가가지고 이거 걸어주세요 하면 걸려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없이 그냥 나는 5만 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개, 이 익스큐션하고 가니싱 오더는 달라요. 뭐냐? 익스큐션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압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돈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5만 불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익스큐션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재판 또 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5만 불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익스큐션 할 수 있게, 그 사람 집을 익스큐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재판을 또 열어서, 그 재판에서 익스큐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허락이 떨어지면, 릿 오브 익스큐션이라고 이 릿은 영장이에요, 영장.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처럼 이건 뭐냐면 압류 영장이에요. 압류 영장이 그 뭐야 법원으로부터 발급이 된 다음에 이게 또 웃긴 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내가 갖고 가서 야, 나 영장 갖고 왔어. 집 내놔. 그럴 순 없겠죠. 누구한테 주냐면 이걸 쉐리프 보안관한테 줘가지고 이 셰리프가 이 영장을 들고 가가지고 그 집을 압류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익스큐션을 또 법원에 또 신청해가지고 그게 허락이 떨어져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니싱 오더라는 거 뭐냐면 월급 차압이에요. 월급 차압. 근데 이 월급 차압도 내가 재판에서 이겨서 내가 5만 불 받을 거 있는데요. 한다고 그 사람 뭐 다니는 직장에 전화해가지고 월급 나한테 보내주세요. 당연히 안 보내주죠. 그게 무슨 뭐 보이스피싱이에요, 뭐예요. 그러지 않고 이 가니싱 오더 내가 스스로 못해요. 법원의 가니싱 오더를 또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니싱 오더가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70%의 그 사람의 월급을 차압할 수 있다 없다? 70%는 면제된다. 결국 30%의 월급만 차압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리미테이션 페리어드는요. 이거는 공소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저기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소시효를 주는 게 맞냐, 뭐 잡아도 뭐 범죄 처벌 못하는 게 맞냐라고 하지만 이런 사실 민법에서는요, 이 공소시효는 무조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어떤 뭐 부동산 계약을 했다 쳐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B가 피해를 입었어요. B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 빨리 저기 그 뭐야 뭐 고소를 하든 뭐를 재판을 하든 빨리 했어야 되는데 B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없다고 치면요. B가 일부러 50년 뒤에 재판 걸었어요. 그러면 A가 과연 기억은 할까요? A가 살아는 있을까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민법에서 공소시효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고 짧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왜? 어떤 피해가 있었으면 반드시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처리를 해야지. 왜 묵혔다가 왜 뒤에 하냐고요. 그쵸? 그랬을 때 베이직 리미테이션 페리어드는 BC주에서 2년이에요. 이거 캐나다 대부분 다른 주도 보통 2년이에요. 근데 주마다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BC주는 어쨌든 2년이에요. 근데 이 2년은 학생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2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 거냐면 이 사건을 발견했을 때, 이 사건을 발견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2022년 1월 달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2년을 더하면 2024년 1월이잖아요. 이때 원래 지금 공소시효는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재판 못 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2023년 2월에 그 부동산 거래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네. 라고 여기서 내가 알아차렸어요. 예를 들어서 2월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2년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년. 그러면 2025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는 계산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2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 법원에
신청해서 울티메이트로 예.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하다. 그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줘야겠죠. 15년까지 하는 거는 받아들여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걸 리미테이션 페리어드는요. 법적 개념에서 이 공소시효는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리즈너블 어마운트 타임이라고 돼 있죠. 리즈너블한 거. 네, 리즈너블한 시간이 공소시효래요. 법적 공소시효래요. 그러면 몇 년이 도대체 저기 리즈너블한 건데요. 이 리즈너블은 누가 결정하냐면 법원에서 결정해요. 판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어떤 그 사건을 보고 이건 더 짧게 해야 되겠어 2년보다 아니면 뭐 10년보다 더 길게 해야겠어. 그거는 뭐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결정하는 거는. 또 판사가 재량적으로 해줄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법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캐나다의 어떤 법의 역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캐나다의 법 시스템은 커먼 로우와 스태츄 로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커먼 로우, 이퀴터블 로우, 스태츄 로우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역사적으로 커먼 로우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랬을 때 뭐 여기 코트 오브 킹스 벤치 왕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더 커먼 오브 코트 오브 잉글랜드 뭐 이건 이름에 법원 이름에 커먼 로가 들어갔으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커먼 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증거나 무언가가 없고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왕이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한 명이 이야기 다 들어보고 커먼 센스에 의해서 그렇죠? 커먼 센스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하지만 그걸 해줄 수 있는 왕이나 이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해.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얼마 줘?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결과적으로 이래요. 이거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손해배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불만이 많겠죠. 이러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코트 오브 찬설이라는 걸 만들면서 여기에 판사들 조금 더 배치해놓고 법원을 또 따로 만들 테니까 여기 가서 너네가 재판을 해보면 얘네가 더 잘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먼로가 이퀴터블 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다 지금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캐나다는 그대로 따와서 하는 거니까. 자, 영국에서 그래서 이퀴터블 로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이퀴터블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퀴티, 어떤 우리의 권리, 또 이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하게 결국 이름만 보고도 학생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커먼 로라는 건 어떤 상식을 갖고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게 하다 보니까 돈으로만 이거 지금 배상하라고 하고 이게 평등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다. 좀 어떻게 안 됩니까? 하니까 왕이 그러면 코트 오브 찬스를 만들게. 이퀴터블 로라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 테니까 거기서 좀 더 해봐. 얘네가 더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판사들이 들어보고 판단하니까 한 번에 결정 안 내려도 되죠. 여기서 어떤 구제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재판의 결과는요. 자, 스페시픽 퍼포먼스. 강제 이행 명령에 뭐뭐 해. 인정성 뭐뭐 하지 마. 퀀텀 메릿 어떤 저기 적당한 금액이죠.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게 없어도 이 금액으로 그냥 해라고 했겠죠. 자, 그랬을 때 학생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이 레미디에서 이퀴터블 로에서 생긴 건 요 세 가지인데 그러면 예전에 커먼 로에 있던 데미지는 이퀴터블 로에서는 못 씁니까? 쓸 수 있죠, 당연히. 쓸 수 있어요. 데미지. 당연히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영국에서 개발된 이 커먼 로우 시스템과 이퀴터블 로우 시스템을 그대로 캐나다에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그냥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커먼 로우와 이퀴터블 로우가
똑같습니까? 아, 똑같진 않죠.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왜 커먼로를 이기터블로 왜 바꿔요? 바꿨다라는 이유는 뭔가라도 다르니까 바꾼 걸 거 아니에요. 같지는 않죠. 왜? 커먼로는 그냥 상식에 의해서 하니까 네 상식이 틀리면 어떨 건데. 중요한 건 커먼로는 이래요. 왕이 한번 재판해버리면 어떤 뭐 지금 누군가가 재판 한번 해버리면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네 상식이 잘못됐으면 어쩔 거야. 이거 공평하지가 않은데 우리 권리가 좀 침해되는데 해서 이키터블 로가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다르죠. 하지만 이 이키터블 로도 어쨌든 커먼 로의 방식이고 캐나다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로 존재하고 판례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내용들을. 그렇죠? 그러니 캐나다가 새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아 이거 우리가 어차피 뭐 영국 거 그냥 똑같이 갖다 쓰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바뀐 게 있다. 특히 여성의 인권, 어린애의 인권 이런 것들 우리는 살려야 돼요.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인권이 아니라 어, 개권, 고양이권 살려야죠. 더 강력하게 해줘야죠. 그러니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있던 어떤 우리의 상식과 지금의 상식이 다르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가 이 영국의 커먼로 이퀴터블로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썼으면 판례를 바꿀 수가 없다. 바꿔야 되니 특별법으로 예전에 있었던 거를 바꾸는 특별법으로 그거 다르다. 이제는 여성이 더 인권이 높다. 어린애 인권이 더 높다. 개의 인권이 더 높다. 저기 고양이의 인권이 높다. 라고 해주려면 당연히 캐나다는 스태츄로라고 성문법으로 아예 이번에는 판례가 아니라 법률에다가 써야겠죠. 이런 성문법을 만드는 건 정부나 국회일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스태츄로는 어디서 쓰일 수 있냐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 쓰이고요. BC 슈프림 코트, BC 코트 오브 어필, 그다음에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에서 쓰이겠죠. 이랬을 때 결국 이 성문법은 앞에 있었던 이 판례로 하는 이 커먼로와 이 기타로는 둘 다 판례법이잖아요. 판례법. 판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 판례법에 있는 내용을 바꿔버리려고 스태츄로를 만든 것이다. 똑같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문법인 스태츄로에서는 가장 최근 법이죠. 여기서는 어떤 레미디가 있을 수 있냐, 어떤 구제식이 있을 수 있냐. 자, 앞에서 봤던 데미지, 커먼로에서 만들어진 데미지, 손해배상 당연히 되고요. 스페시픽 퍼포먼스, 강제 이행명령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정션, 그렇죠? 금지명령 당연히 가능하고요. 퀀텀머리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니까 최신 거에서는 전에 것까지 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현실에서 이래요. 만약 내가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가가지고 재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판사는 뭘부터 보냐면 1번 스태츄로 이 특별법 가장 최근에 있는 법 중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를 찾아보고요. 없으면 이퀴터블로우를 가고 없으면 커먼로우를 간다. 만약에 1번, 2번, 3번에 커먼로에도 그 판례가 있고 이퀴터블 로에도 판례가 있고 스태츄 로우에도 그 법률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가장 우선하냐? 당연히 성문법인 특별법이 우선할 거예요. 왜? 커먼 로우에서 어떤 말을 했었어도 이게 판례법에 의해서 이퀴터블 로가 판례가 살짝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솔직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스태츄로에서는 또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먼 로, 이퀴터블 로, 스태츄 로우를 사실 세 개는 다 다른 거예요. 커먼로만 완벽하면 이기터블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기터블로가 완벽하다면 스태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커먼로랑 이기터블로는 다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랑 스태츄로는 또 다르다. 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에서 또 캐나다 관점에서는요. 커먼로랑 이기터블로는 어차피 영국의 법을 갖고 온 그냥 판례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그냥 똑같은 걸로 그냥 친다면 똑같이 보자면 스태츄로와 구분을 학생분이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챕터 1에서 몇 가지 이런 문제를 뽑아서 제가 한번 학생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시면서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예요. possible meaning이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뜻이 잘못된 걸 고르라는 거죠. 자, common law의 뜻이 아닌 걸 고르세요. 뭐, 문제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뭐, 보기도 짧고. 근데 보면, 자, 첫 번째 시기부터 볼게요. 이 법은 법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에 반대냐면 스태츄로 우리 성문법에 반대입니다. 이거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맞는 말. 그쵸? 스태츄로우에 반대다. 커먼로는 1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부터 이제 챌린징 할 거예요. 자, 어떤 원칙이 있어요. 뭐 커먼로에는 원칙이 있을 거고 뭐 스태츄로에도 원칙이 있어 뭐 원칙은 다 있겠죠. 이 원칙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커먼로에 있는 원칙, 그렇죠? 커먼로에 있는 원칙은 커먼로 코트인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에 이런 커먼로 코트라는 게 있다. 그렇죠? 여기서 왔는데 이건 뭐에 반대냐면 또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코트 오브 찬서리에서 온 이런 원칙과는 반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번 자체가 학생 이건 제가 이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이게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이번 같은 이런 저기 그 뭐야 이번 보기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이거 저기 뭐야 저기 그 일단 보세요 그냥 화면으로 네, 보시고 자 어, 저기 문제 자체가 어쨌든 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걸 어떤 영어 뜻을 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고 이건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봐야 그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풀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 코트 오브 찬서리로부터 온 거다. 이게 뭐냐면 이퀴터블 롤을 말하는 거예요. 이퀴터블 롤. 이게 이퀴터블 롤을 말하는 거고요. 이퀴터블 롤은 커먼 롤가 발전된 형태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수업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커먼로가 발전해서 이퀴터블러가 됐다. 그럼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2번은 이 커먼로의 어떤 원칙과 이퀴터블러의 원칙이 반대다라는 말이면 반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반대는 아니고 발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번은 학생분들이 보기에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쉽겠죠, 대답을. 2번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2번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3번 보자고요. 이 커먼 론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연방 정부에서 만들었대요. 뭐에 맞춰서 만들었냐면 헌법에 맞춰서 헌법의 파워 아래에서 만들었대요. 자, 완전히 틀렸죠. 페더럴 가버먼트가 만드는 법을 우리는 스태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3번이 틀렸고 3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4번 볼게요. 어떤 이 법의 어떤 시스템이요. 스테어 데이시스 이거 이거가 발전된 거래요. 그쵸? 맞죠? 커먼 론은 선례 구속성의 원칙에서 맨 옛날에 왕이나 어떤 판사들이 어떤 정해놓은 거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4번도 맞죠? 그럼 여기서 정답을 3번만 보면은 3번을 뽑아내긴 쉬워요. 근데 2번, 2번도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학생분들이 꼭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려면 정답만 찾아내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한 번에 절대로 합격 못해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이 뭐 이런 문제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자체는. 근데 보기 자체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정답을 찾기 쉽게끔 딱 눈에 띄게끔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정답을 찾아내는 어떤 공부 방법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틀린 거 1번, 2번, 4번이 왜 틀렸나? 그러면 이거를 맞게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 요런 것들을 꼭 학생분이 공부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로 공부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형태로 무슨 문제은행이나 이런 걸로 문제 많이 풀어보고 문제 정답 보고 외우고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BCG 리얼터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2번 볼게요. 2번을 맞게끔 이제 이거 2번을 봐야 되니까 2번이 맞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2번이 자, 커먼로는 코트 오브 잉글랜드에서 커먼로 법원에서 온 겁니다. 이 원칙이.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퀴터블 로가 이 원칙이 코트 오브 찬서리에서 온 건데 이거랑은 반대라 그러시나. 근데 반대는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영어 뜻이 중요해요. as opposite가. 자, 이게 그냥 영어로 우리가 배우면 이게 반대다 이런 뜻이네. 반대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반대다가 아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자, 커먼로 법원에서 온 원칙과 코트 오브 찬슬에서 온 원칙은 다르다. 아, 다르죠, 당연히. 왜냐면 커먼로가 같다면은 왜 지금 이퀴터블로가 만들어졌겠어요? 커먼로가 발전돼가지고 더 이상 왕이 못하니까 이제 법원 판사들한테 가가지고 좀 들어봐 해가지고 우리가 이퀴터블 레미디라고 해서 커먼로 법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이퀴터블 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s opposite라는 단어가 무조건 반대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2번도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영어를 해석을 잘했니 못했니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3번이 그래서 3번은 뭐 완벽하게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보면 이 정도로만 나와도 이건 좀 쉽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 보면 와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아볼게요. 자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중에 맞는 걸 고르세요. 맞는 거. 자 볼게요. A번. 자 프로빈셜 가버먼트는 어떤 독점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어떤 이런 저기 그 부분에서요. 자 Administration of Justice예요. 자, 어떤 정의를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거, 저기 그 프로미스 안에서. 그 다음에 크리미널, 저기 이거는 저기 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저기 그 형사법이죠. 형사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education, 저기 교육에 관한 거.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이거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는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뭐냐면, 옛날 시험 범위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바뀐 교과서 내용에는, 최근 저기 4, 5년 정도 되는 이 그 새로 바뀐 교과서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수업 범위에서 빠졌어요, 빠졌어. 빠졌는데, 시험 문제로는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아무리 교과서에서 어떤 과정이 빠졌고 옛날 과정이 빠졌고 새로운 과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빠진 과정이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완전 여기 교수님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옛날에 나왔던 문제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챕터, 이번 챕터가 아닌 다른 챕터에서도 교과서에 없는 내용 또한 교과서에서 아예 시험범위에서 빠진 내용도 제가 이건 빠졌다 뭐 저기 뭐 1년 전에 빠졌다 뭐 2년 전에 빠졌다 아니면 올해 빠졌다 올해 새로 들어왔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는 다 해요. 왜냐? 빠졌다고 해도 얘네는 시험 문제 내요. 웃겨요 얘네. 진짜 시험 문제 내는 거 보면 어떤 기준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얘네는 지 멋대로 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기 시험 범위에서 수업 범위에서 과정이 빠지더라도 시험은 나오니까 그러면 뭐 시험 범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저기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책에도 안 나와요.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어요. 제 수업에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프로빈셜 가버먼트 저기 그 주정부에서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쵸? 그럼 비번 볼게요. 페데럴 가버먼트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자,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포스털 서비스는 우편 서비스죠. 우편 서비스. 그다음에 시빌 라이트. 이거는 시민 권한, 시민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일단 넘어가요. 자, 10번 볼게요.
자, 레지듀얼 파워라는 건요. 파워가 남겨진 파워예요. 남겨진 힘인데, 자, 어떤 법안에 대해서 남겨진 그 힘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이게 not specifically covered in the Constitution이에요. Constitution 헌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남겨진 이런 힘은 이런 파워는 municipal government 이런 local government 아니면 시 이런 데로 넘어간다. 자, C번 완전히 틀렸죠. 왜냐? 헌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그 파워가 넘어가냐면 연방정부나 아니면 주정부로 넘어가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겠죠. 뮤니시펄 가버먼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수업에서 했다시피 뮤니시펄 가버먼트는 어디서 파워를 받아오냐면 주정부로부터 파워를 받아온다. 그쵸? 연방정부에서 파워가 이양되는 거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C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요. D번 볼게요. 커먼로는요. 대답을 커먼로가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리걸 퀘스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커먼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커먼로에 어떤 판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 법원은 스태츄로를 참조합니다라고 했는데 디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법이 커먼로와 이퀴터블로 그다음에 스태츄로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스태츄로가 앞서요. 제일 저기 마지막에 만든 거니까. 그리고 법원은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먼저 성문법인 스태츄로우에 있는 것,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스태츄로우에 만약에 없다면 이퀴터블 로를 찾아보는 거고 이퀴터블 로를 찾아봐서 없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먼로로 가는 거니까 D번은 완전히 순서가 다른 걸 거예요. 그러면 C번, D번 안 맞아요. 그러면 A번, B번을 봐야 되는데 자, 주정부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연방정부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요. 연방정부가 책임이 있는 게 막 몇십 개가 나오고 주정부가 책임 있는 게 몇십 개 나오는데 사실 이 A, B에 관한 거는 캐나다 시민권 시험 볼 때 이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A번부터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면서 공부할 때 뭘 외워놓으면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운 어떤 우리의 개념을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파워가 있는 거는요. 자, 여기서 보면 크리미널 형사법이에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이게 프로빈스에서 관리한다.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페더럴 가보면 연방 차원이에요. 왜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BC주에서 살인하는 게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게 저게 온타리오주 가면은 뭐 합법이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저기 캐나다 자체 내에서 다 그 불법이겠죠. 그러니 이런 형사법에 관한 거는 당연히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저기 관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교육 같은 거는 캐나다가 공통이지 않을까 하지만 에듀케이션은 저기 주정부에서 책임을 져요. 왜 그러냐? BC주의 고등학교 어떤 저기 시스템과 온타리오주의 고등학교 시스템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BC주는 성인이 19세지만 온타리오주는 18세예요, 성인이. 이 저기 뭐야 미성년자 성인 나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저기 나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당연히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C주, 온타리오주 다르기 때문에 그 주정부에서 관리한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볼게요. 저스티스 이 정의에 관한 거, 이 프로빈스 안에서 정의에 관한 거 이게 어떤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하겠네. 왜냐면 캐나다 전체에서 생각하는 어떤 정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저스티스는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다루지 않아요. 다 주에서 다루고 주마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학생분이 제일 외워야 되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이 저스티스 부분 또 여기 B번에서 말하는 시빌 라이트 시민 권한 이거는 상식적으로 연방정부에서 관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이거는 다 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캐나다는 그 이렇게 있으면
여기 퀘벡이죠, 퀘벡. 퀘벡만 어떤 법을 쓴다 그랬어요? 시빌로를 쓰고, 이건 민법 말하는 거 말고요. 프랑스의 시민법. 나머지 주들은 영국의 커먼로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 법 자체가 퀘벡은 또 영어 안 쓰고 저기 그 프랑스어 쓰잖아요. 그러니 퀘벡과 다른 주, 그러니까 영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민의 권한, 이런 저스티스와 퀘벡,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 영국은 왕정 국가고 왕이 있는 나라고, 프랑스는 그 왕을 때려 엎고 시민이 뒤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권한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빌라이즈 저스티스 이런 게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이다. 그런 도로 주마다 완전히 법이 다르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학생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저스티스랑 시빌라이트를 많이 내요. 이게 마치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건 뭐였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법은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는 학생분이 딱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아, 주정부 차원에서 어떤 저기 그 뭐야 부동산법이 이루어지고 부동산법이 주마다 다른 이유는 영국에 우리가 식민지였을 때 그때 이제 비시주 정부도 생겼고 온타리오주 정부도 그때 생겼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캐나다 자체 게 아니라 비시주 거 또한 온타리오 주 거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엄밀히 말하면 BC 크라운 거, 그쵸? BC 크라운 거기 때문에 땅 자체의 권한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법이 같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 그런 개념에서 이런 저스티스나 시빌 라이트이 연방 차원이 아니라 그 주정부 차원이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번 틀렸죠? B번 틀렸죠? 아까 C번, D번 다 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없다예요. 4번. 시험 문제가 챌린징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언가를 외운 걸로 시험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를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런 원칙, 어떤 개념, 이랬구나.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될까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한과 아델린이 계약에 지금 들어갔어요. 계약에 들어갔는데 세일 앤 퍼셔스 이게 이제 부동산 계약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상관없고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아델린의 집을 이제 사고 파는 거에 이제 계약에 들어갔는데요. 자, 계약이 끝났대요, 지금. 근데 아델린이 더 이상 세일을 진행하고 싶지 않고 거부했대요. 아니, 계약이 지금 끝났는데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저기 그 뭐야? 명의를 넘겨주는 거를 거부했대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계약이 끝났으면 이제 저기 돈 줄 거 주고 명의 넘겨줘야죠. 근데 왜 계약 끝났는데 명의 안 넘겨주고 저기 거부할 수 있냐고요. 지금 뭔가 계약 위반이 있어요. 근데 20 months later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20개월이면 1년하고 뭐 아직 2년은 안 됐다는 거죠.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로한이 지금 법을 걸었어요. 나 지금 너 고소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아델린을 고소해가지고 너 계약 위반이야로 고소했어요. 20개월이 지나서. 이랬을 때 이키티가 인터빈하지 않는다. 이키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키티라는 건 이키터블 로를 말하는 거예요. 커먼 로가 발전된 형태예요. 그렇죠? 이키터가 그러면 이키터블 로가 왜 이거를 간섭하지 않습니까? 왜 관여하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1번. 이키터블 로 말하는 거예요. 이키티는 오직 퍼블릭 로 케이스만 담당합니다. 아니죠, 1번. 그렇죠? 우리가 퍼블릭 로라는 건 어떤 뭐 세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키터블 로는 뭐 퍼블릭 로든 뭐 프라이빗 로든 뭐에든 어쨌든 법적인 어떤 스태츄 로가 없다면 다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에요. 자, 2번 울티메이트 리미테이션 최종적인 어떤 공소시효 있죠? 이게 지났습니다. 했을 때 학생분이 딱 아셔야 돼요. 최종적인 이 울티메이트 리미테이션은 공소시효는 15년이다. 15년 안 지났어요. 2번 자체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세 번째, 베이징 리미테이션 기본적인 공소시효 이거 2년이에요.
2년도? 2년이 지났다. 안 지났죠, 아직. 그럼 답은 4번밖에 안 되는데 보세요. 리즈너블한 어마운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저번에 수업을 할 때 이런 공소시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베이직 리미테이션. 기본적인 건 2년이다. 그 최종적인 거, 울티메이트는 15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걸 리미테이션. 법적인 공소시효는 어떠냐면 리즈너블 어마운트 타임이다. 그렇죠? 그 리즈너블 어마운트 타임은 법원에서 정한다 그랬죠? 근데 4번 리즈너블한 이 시간이 지났대요. 근데 학생분이 여기서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아니 아직 2년도 안 됐고 이 리즈너블한 시간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20개월 지났다고 이런 이퀴터블 로가 안 먹히고 이게 그 뭐야 고소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데 2번은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게 북미 시험이 이래요. 자, 여기에 보면 이퀴터블 로가 마잇이죠, 마잇. 아마도요,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안 될 거예요. 예. 이런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조건이 아니고 아마도 maybe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베스트 파서블 앤서를 찾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might. 무조건이 아니라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자, 1번. 여기는 only라고 했으니까 1번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예요. 2번하고 3번도 완전 틀렸으니까. 근데 네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 이퀴터블 로가 퍼블릭 로에도 할 수 있고 뭐 저기 프라이빗 로에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울티메이트 리미테이션은 15년이니까. 세 번째, 베이징 리미테이션은 2년이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가 이게 법원에서 판단할 때 20개월 아직은 베이징 리미테이션은 안 됐지만 법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로한, 너 왜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아델린이 저기 그 계약 깨고 안 지켰을 때 바로 고소 안 하고 왜 20개월이나 지나서 했냐고. 물론 베이직 저기 리미테이션은 아직 안 지났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 지나서 20개월이나 얼마 남지도 않았을 때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저기 그 뭐야 재판을 하는 거냐라고 해서 법원이 각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개념이 reasonable amount of time이다. 왜? 그 어떤 저게 뭐야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건 누가 정하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해서 아직 2년 안 됐지만 넌 안 돼. 할 수도 있고요. 15년이 지났지만 넌 돼. 저기 너 고소할 수 있어. 라고 한다라는 건 법원이 판단해서 그 법원이 reasonable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학생분이 이게 시험 문제 푸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요, BC 주에서 어떤 법원인데요, 오리지널 주리스딕션이다. 오리지널 주리스딕션이라는 건, 저기, 오리지널, 그 사법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법권이 있다는 말은 반대말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재판 권한이 있는 게, BC주에서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BC주의 재판 법원이 있는 건 스몰 클레임 코트고요. 그리고 BC 슈프림 코트가 되겠죠. 슈프림 코트. 근데 여기서 학생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놓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이 스몰 클레임 코트를 다른 말로 프로빈셜, 빈셜 코트라고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자, CRT. 얘는 사법 권한이 없죠. 법원 안 가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2번, BC 슈프림 코트. 재판 권한이 있는 게 맞고요. 3번, BC 코트 오브 어필. 여기도 BC주 법원이죠. 하지만 얘네는 재판 법원이 아니라 항소 법원이라 그렇죠. 항소 법원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재판한 거에 대해서 그 재판이 맞나 틀리나 법의 원칙이 적용됐나 안 적용되나를 보는 항소 법원이다. 재판 법원과 항소 법원이 다르다고 말을 했었죠. 3번 틀리고요. 4번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 항소 법원이죠. 자, 4번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재밌는 문제인데 볼게요. 자, 누군가 어떤 그녀가 네 번째 차를 샀어요. 제시예요, 제시. 제시가 이 차를 이게 뭐야?
차를 산 다음에 제시가 지금 뉴 가라지, 가라지를 하나 새로 만들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시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래요. 근데 지가 그냥 툴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디자인도 자기가 하고 가라지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 고용 안 하고. 그래서 가라지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다음에 제시가 자신의 그 이웃인 스티브를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야, 내 가라지 봐라. 잘 만들었지?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스티브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라지가 아주 보기가 좀 별로고 제시한테 말했어요. 야, 부셔라 이거. 뭐냐 이게? 이 가라지 부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시가 당연히 거절했죠. 왜 내가 만든 걸 내가 왜 부셔야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스티브가 자신의 차로 그 제시네 집 가라지를 돌진해가지고 다 부셔졌어요. 지금 가라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완벽하게 불법이죠. 그래서 제시가 당연히 고소를 했고요. 성공했어요. 스티브에 대해서. 고소했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어떻게 됐냐? 8만 불의 데미지. 데미지라는 건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법정 용어로 손해배상이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8만 불을 받아라는 어떤 그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근데 스티브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법원의 판결은 언페어하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거부한다. 돈 안 내, 나는. 이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제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린 뭐 수업에서 다 배웠죠?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제시는 리러브 이스큐션. 이건 뭐냐면, 이제 영장이죠. 강제, 강제 매각, 압류할 수 있는 영장이죠. 이 영장을 스티브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압류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또 팔아서 저기 스티브의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돈 8만 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마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1번은 완벽하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 1번은 제시가 이 영장을 스티브한테 보내고 제시 스스로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지가 한다 그랬죠. 이거 못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 수업에서 만약에 8만불 받을 저기 법원 판결이 있다면 이 리더블 익스큐션 이런 압류를 할 거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이런 저기 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법원이 이 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이 리더블 익스큐션 이 강제 저기 압류 영장을 누구한테 주냐면 쉐리프 보안관한테 준다 그랬어요. 쉐리프. 쉐리프한테 주고 쉐리프가 이 영장을 가지고 가서 쉐리프가 저기 이거 영장 집행을 해주는 거지 제시 스스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2번. 제시가 가니싱 오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기 뭐 가니싱 오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에 대해서 그쵸? 스티브의 그 고용주한테 자 여기부터 틀렸죠? 여기부터 틀렸어요. 왜 틀렸냐? 제시가 스티브 회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신청하는 거냐면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거 이 스티브가 나한테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얘 어디 회사 다니는 거 내가 회사 다니는 거 그 월급 좀 차갑해 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이 가니싱 오더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나와서 법원이 이 스티브 회사한테 야 가니싱 오더 들어갔으니까 이제 돈 그중에 얼마를 제시한테 매달 보내줘라고 법원이 명령해야 되는 거지 제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시는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고용주한테 돈 다 모든 월급 다 제시한테 주세요. 이것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됐냐? 70% 면제고요. 30%만 뺏어올 수 있죠. 2번도 그래서 틀렸다 이거예요. 3번 제시가 레지스터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판결 권한을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그쵸?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스티브의 타이틀 스티브 집에 대해서요. 스티브 집에 대해서 그리고 주디시얼 세일 법정 경매 법정 판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 맞죠. 신청해야죠. 이게 완전 3번이 완전 맞는 말이에요. 제시가 다른 어떤 저기 뭐야
법원에 어떤 그런 다른 추가적인 것이 없더라도요. 어쨌든 내가 8만 불 받을 건 있기 때문에 이 8만 불 받을 거에 대해서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걸어버릴 수 있어요. 타이틀에. 걸어버리면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스티브의 집에 대해서 사고 싶을 때 딱 보면 여기에 8만 불의 판결 이런 게 있네? 라고 있으니까 저기 그 뭐야 좀 조심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학생분이 아셔야 될 게 딱 이거예요. 만약에 이 저지먼트를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이런 저기 스티브 집에다가 걸어놨다고 쳐봐요. 걸어놓으면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겁니까? 원래 한국은 이런 저기 뭐야 이런 거를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걸어놓으면 집을 못 팔잖아요. 캐나다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이런 게 걸려 있어도 집은 팔 수 있어요. 왜? 집은 왜 팔 수 있냐면 이런 게 걸려 있어도 집을 팔아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게 걸려 있다 해서 집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시가 집을 못 파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기 그 뭐야 자신의 저지먼트 이런 판결 8만 불 받아야 된다는 거를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이런 저기 그 스티브의 집에 왜 거냐? 거는 이유는 이런 게 그래도 걸려 있어야 구매자도 이거 보고 야 이게 뭐야? 너 왜 이런 게 있어? 이거 빨리 해결해. 이런 식으로 판매할 때 고민하고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하는 거지 집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좀 저기 더 알려드리면 이 레지스터를 한다는 거, 이 저지먼트를 레지스터 하잖아요. 그러면 2년만 유지돼요. 2년. 2년 안에 어떻게 되냐면 딱 이걸 해야 돼요. 주디셜 세일. 법원에 이거 법정 경매에게 지금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뭐 2년 뒤에 뭐 다시 등록해야겠죠. 그리고 법으로 아까처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첫 번째 1번처럼 압류할 수 있게 다시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2번처럼 가니싱 오더 월급을 차압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니 자 여기서 답은 자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렌트 타이틀 지금 할 수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게 3번이 여기서 또 이래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보세요. 제시가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자신의 이 판결 8만 받을 수 있으니까 저기 스티브 타이틀에 저기 신청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 등록할 수 있어요. 아무로 뭐 지가 하면 돼요. 법원 판결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가 틀렸네. 어플라인 지금 주디셜 세일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주디셜 세일은 어디서 신청하는 거냐면 여기 랜드 타이틀 레지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 신청한대요. 랜드 타이틀 오피스는 이런 권한이 없죠. 이런 주디셜 세일이나 이런 법적 경매나 이런 거는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랜드 타이틀 오피스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줘. 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야지 이게 법적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은 맞았는데 뒤에 내용이 또 틀렸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자, 이런 문제를 보면 학생분한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번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너무 이 문제가 길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100문제 푸는 것 중에 정말 100문제가 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100문제 중에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요 정도로 나오고요. 100문제 중에 한 20문제 정도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문제는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하나 딱 답 찾고 외우고 답 찾고 외우고 그렇게 되면 그건 절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1번이 왜 틀렸고 1번을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되고 2번이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분한테 구글 클래스룸을 초대해드렸죠. 구글 클래스룸을 초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좀 해봐야 내가 어떤 걸 알고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를 학생분 스스로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학생분들이 이렇게 각 잡고 공부를 하려면 저기, 어떤 학생분은 뭐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 뭐 카페를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구글 클래스룸을 초대를 해드렸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문제라도 푸셔라. 점심 먹고 나서 한두 문제를 푸셔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두 문제도 풀고 주무셔라 해가지고 그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그냥 맘대로 풀어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 그리고 한 문제만 풀어보고도 정답 나오니까. 그런데 학생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정답만 보고 딱 할 게 아니라 딱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고 왜 보기가 틀린지를 딱 고민을 해봐야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정말로 그 이론이나 우리가 공부한 걸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면 사실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드렸어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